총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안 온 것도 그렇고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직접 느껴보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물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요즘 공천 잡음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봐야 돼요. 현실적 이론상으로는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해결책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당내 분란이 더 커지는 듯 보이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도부가 대신 경청을 하고 그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지도부가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좋았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신 앉아있는 격이었는데 중간에 좀 퇴장을 하려고 하다가 의원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잘못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원로를 할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공천 상황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기보다 어찌 보면은 노무현 김대중 정신의 적통성을 이제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또 많이 이제 그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로 많이 보도가 되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의 이 공천이 사천이고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직격을 강한 건 이건 굉장히 지금 당내 상황을 좀 반영한 거라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원로들의 목소리까지 이제 많이 이제 그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 분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큰 말하자면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로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 정도 나올 때 뭔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를 다시 가거나 아니면 이 공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새로 잡아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다면 전 상황 관리를 더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좀 약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원로들의 목소리요. 그렇죠. 근데 아마 원로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러니까 한번 공을 한번 넘긴 다음에 반응을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굉장한 지금 말하자면은 그 우려는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위 평가 명단에 오른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둘러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연 이 총선에서 승리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당원과 국민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일부러 패배하려 하지 않는 한 저럴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그다음에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야 되고 이선을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비대위 구성하고 자, 뭐 비명계 공천 학살이란 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 뭐 어제 1차 경선 발표 결과도 그렇고 뭐 광주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조리 다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선 지역 아직은 뭐 남아 있긴 하지만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비명계 의원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위 10%, 20%에 속한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하위의 10%, 20%에 속하지 않았지만 본인과 경쟁을 하는 분이 만약에 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페널티를 받지 않아도 페널티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에서 20%에 속했던 의원들도 경선에 참여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제 경선 결과를 보니까 친명이 패배한 것도 있고 또 비명이 승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오픈이 돼 보면 사실 친명과 비명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좀 재미있게 보는 점이 평소에 비명이 아니셨던 분이 갑자기 뭐 경선에서 탈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위 20%에 속하게 되니까 갑자기 비명으로 돌아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시험을 보게 되면 1등이 있으면 분명히 꼴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뭐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당내에서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공정 자금.
봉합을 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해야 된다. 퇴진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걸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든가 이제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엑스포 유치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 얻은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욕망과 의도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러기에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처한 것은 지금 정권 심판론보다도 오히려 거대 야당 심판론이 더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찾는다면은 뭐 이철희 전 수석이 얘기한 뭐 불출마보다는 저는 제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그 총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지금 이른바 비선 논란이 나오고 있는 조직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퇴진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불씨라든가 트리거 이른바 방아쇠만 당겨지면은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출구 전략을 슬기롭게 모색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려운 위치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최수영 평론가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 뭐 퇴진론 그리고 이제 불출마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퇴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당대표께서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전략적으로 퇴진론과 불출마론까지도 저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불출마도 고려를 하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카드를 꺼낼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공천 잡음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2월 달 안에 공천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또 삼지대의 어떤 구도가 명확해지면 분명히 다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다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혁신 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국민께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간절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이분 이야기 안 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거취 문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송파 갑 출마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 전 실장 거부 의사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봉합이 돼야 할까요? 이제 임 전 실장의 문제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은 문명 갈등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너무 웃자라 버려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문명 갈등에 이제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여론전에서 임 전 실장이 좀 우위에 섰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임 전 실장이 왜 험지로 가야 하냐는 데에서 당에서 뚜렷한 논지를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임종석 실장을 다른 데 보내기보다는 최소한 경선을 보장해서라도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지 만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힘이 개입돼서 딴 데로 옮긴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문 세력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그 기름을 지고 불섭에 뛰어든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분을 송파갑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뭐 험지라고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임종석 전 실장이 송파갑에 갔을 때 승산이 있다고 보시고 이제 그쪽으로 추천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인지도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쨌든 경쟁력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가셔도 어렵다고 하면 다른 경쟁력 있는 분이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어쨌든 간에 물론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당의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 당의 뜻에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친문 세력이 집단 행동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탈당을 해야 된다는 건데 탈당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곧 이낙연 신당 제3지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남 같은 경우는 어떤 무소속 출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당으로 인해서 같이 뭐 민주당과 격전을 벌여볼 만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1000표, 2000표로 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신당으로 합류해서 민주당에 대항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연일 시스템 공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으로 나름
원칙을 지켜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때 이의하는 것, 품위 있게 이의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국민의힘 공천 상황은 뭐 민주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잡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상대 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의 그 지금 공천 상황 말씀하신 대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없다는 것은 감동이 없다는 거고, 감동이 없으면 중도층에게 어떤 무당층에게 국민의힘이 참신한 공천을 했다, 혁신 공천을 했다라고 또 우리가 변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부족하겠죠. 예. 그러면 선거가 공천이 끝나게 되면 결국에 본선거에 접하게 되면 35대 35로 양당의 지지가 갈릴 겁니다. 그럼 결국 가운데 중도 무당층의 30%에게 감동을 주는 정당이 아무래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어때요? 그거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는 뭐 상대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기는 공천, 명분 있는 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지역들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감동이 없지만 감동이 없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역 컷오프라든가 그다음에 영남 지역 같은 이제 과거의 그 국민의힘의 상징 같은 지역에서 뭔가 혁신 공천이 좀 일부 일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공천의 서막일 뿐이지 아직은 저는 하이라이트까지 가지 않아서 최소한 우리가 원래 그 중요한 건 마지막에 무대에 오르듯이 아마 제가 보기에 2월 말 3월 초쯤 되면은 국민들이 좀 좀 놀랄 만한 그런 쇄신 공천 같은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잡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잡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 국민의힘이 어땠습니까? 그때 미래통합당 당시에 이른바 포스트잇 공천이 있었잖아요. 누가 공천이 확정됐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 다음날 뒤바꾸는 해서 포스트잇 공천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죠. 공천 갈등이 유권자들에게 비칠 때는 내부의 다툼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순차적으로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최소한 한동훈 표의 그 말하자면 상징성이 없는 공천일지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뭔가 전열을 정비하면서 총선 전국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상대적으로 조용하긴 하지만요.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권 낙천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무소속 연대 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소속 연대 결성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무소속 연대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원외 인사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현역 한 명의 목소리를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어쨌든 극단적으로 배제를 된다거나 어떤 탈락한 경우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선이라든지 뭐 컷오프를 기다리고 있는 현역 의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들 중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한 14명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원외 인사들과 이 공천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현역이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탈락자, 배제자들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지금 뭐 호남에서 현역 의원 이미 벌써 4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 본인들이 결국에는 원외 인사들이 아무리 뭐 지도부와 친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4년에서 8년을 먼저 와서 닦으신 분하고 이제 1년 남짓 가서 주선거를 준비하신 분들하고는 경쟁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 정도의 반발을 일어나지 않는데 다만 당에서 우려를 해야 될 점은 호남의 민심입니다. 호남의 민심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 공천을 못하고 있네? 사당화가 되어가고 있네. 이런 느낌을 호남 민심이 받게 되면 언제든지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는 좀 기후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구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당의 이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행보 어떤 전략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정치권에서
정치인의 속내를 보려면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예. 공선 자체가 메시지고 장소 자체가 정치 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먼저 쭉 접전 지역을 이제 좀 탈환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돈 다음에 그다음에 험지 쪽으로 좀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구로 갔다가 내일 이제 그 저쪽 그 이제 인천 계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한동훈식 이제 말하자면은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탈환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탈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험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서 힘을 실어 줄 테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들에는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선거가 불붙더라도 이런 쪽으로 계속 도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지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11일 만에 결별한 이준석, 이낙연 대표는 이 조직 재정비에 나서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우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목표 의석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들으셨겠지만 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지향점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향점이 다른데도 굳이 통합을 했었던 이유는 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설 밥상에 어떻게든 제3지대라는 큰 빅텐트를 보임으로써 예. 우리가 하나로 뭉쳤으니까 이제 양당에서 이탈하고 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제3지대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묻지마 연대 혹은 묻지마 동맹 결성한다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열흘 만에 갈라섬으로써 이번에 다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내가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인정할 테니까 그러면 다시라 나중에라도 들어오시라 얘기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향점이 달랐던 게 본질이기 때문에 서로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각자 도생일지 각자가 살 수 있는 도생으로 길을 갈지 아니면 사생의 길을 갈지는 지금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전열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번 주 내에 공관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등판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지대에서 마지막 본인의 정치 여정을 한번 불살라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증거로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합당을 했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낙연 대표의 어떤 민주당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갈라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갈라짐을 계기로 등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성공의 여부는 사실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중도 무당층의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은 사실 이념과 철학이 조금 더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양당에 너무 극단화되어 있고 침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좀 중재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득권을 버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갈라섰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다시 승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개혁신당이 이제 6억 원의 보조금도 있잖아요. 자, 이게 논란이긴 한데 이 기존에 이제 합쳐져 있을 때 6억 원 받았던 돈을 분리되면은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법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육성을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예.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당이 그런 자체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돈을 동결시킨 다음에 차라리 다음 국회 때 이 법에 용처를 하는 입법 미비를 내가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아마 제가 보기엔 쓰지 않을 겁니다. 않고 네.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는 순간 이제 돈 때문에 갔다라는 그 명분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돈을 동결시킴으로써 국민에게 결국 우리는 돈 때문에 온 당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 그 보조금 가는 날에 의원 한 명을 영입한 것 이건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을 결별한 하루 만에 공관위원장으로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고 있는 조계숙 이화여대 교수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비명계 인사들, 의원들 이쪽으로 이탈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기숙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저서를 읽어보니까 원조 친노에 가깝지만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가치, 철학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한 듯 보여요. 특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많이 실망을 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의 어떤 공관위원장으로서 적격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분이 왔냐 안 왔냐 뭐 이낙연 대표의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현역 의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